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멘토고, 그죠? 교사분들도 멘토고. 멱함수 도표라는 게 있어요. 멱의 법칙이라고. 그것은 인터넷에 파워로라고 하기도 하고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꼬리가 길다고 해서 롱테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의 주력 상품이 잘 나가는 것이 거의 어떤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어떤 가게 하나에서 잘 나가는 것이 주로 이제 효자 상품이 되고, 잘 안 팔리는 것들이 꾸준히 팔리더라. 이게 이제 서점에 가면은 책 판매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한 달에 한 권도 안 팔리는, 1년에 두세 권 팔리는 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향후 약 100년 정도는 이게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완만한 그래프, 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1등이 먹을 수 있는 영역, 2등이 먹을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3등이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표면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등, 2등, 3등이 있다. 그럼 전 세계가 인터넷이 없었고 인공지능이 없고 시장 플랫폼이 연결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4등, 5등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면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이 곡선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점점점 이렇게 2등, 3등이 먹는 것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 1등만 많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2등이 이만큼 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2등은 이만큼밖에 못 벌어요. 갈수록. 그래서 이 역함수 법칙상에서 이게 이제 지프의 법칙이라는 또 다른 용어로 쓰이는데, 이 법칙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경 연구가 중에서 아마 영어로 연구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던가 어분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 중에서. 그래서 그 순서를 매겼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멱함수 법칙으로 전 세계가 플랫폼이 하나로 됐을 때 동일한 휴대폰을 파는데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가 있다고 쳤을 때 멱함수 법칙이 이렇게 나옵니다. 84대 15대 1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2014년인가 5년에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삼성이 84%를 먹고 애플이 15%를 먹고요. 그 나머지 모토로라라든가 이런 그 군소 업체가 1%를 나눠 먹는 적이 딱 있었어요. 그게 정말 84대 15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 2위 업체가. 이게 이제 곧 뒤집어지겠죠, 지금. 이제 삼성이 2등으로 넘어가겠죠. 다른 누군가가 84가 될 것이고. 그런데 아직 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뭐가 있죠? 이제 사물 인터넷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물 인터넷. 즉,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옷도 지능화되고, 의자도 지능화되고, 모든 게 지능화되는 거죠. 칠판도, 이제 전자칠판이 좀 지능화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바닥도 지능화되고. 왜냐면,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그 전자기기, 칩이라고 하죠. 이것의 가격이 무한대로 낮아져 버려요. 무한대로. 그래서 그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노 부품 자체를 전 세계에 뿌려버립니다. 그냥 그거 생산 비용 자체가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 IoT 사물 인터넷에 그 센서를 그냥 거의 무한대로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 자동차, 옷,
구글 같은 데서는 와이파이를 무한대로 뿌리고 있죠. 그 풍선, 벌룬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이.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아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무조건 첫 번째 인터넷 연결이 구글로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는 맨 처음 구글을 봐야 되고요. 휴대폰에서 모든 곳에서 구글이 그 와이파이를 다 장악하면 이제 그게 플랫폼 전쟁이라는 건데, 자, 플랫폼 전쟁의 시대는 이게 이 역함수 그래프가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예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8대 1대 아니 좀 너무 했나? 99대 뭐 0.5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업체가 다 먹는 시대가 와요. 사물 인터넷이 인공지능하고 결합해버려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1위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이거는 북한하고 통일을 해서 북한에 뭐 무슨 지하자원을 캐서 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명예법칙 키워드를 좀 적어드리면 이 법칙을 결국 깰 어떤 가능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밖에 없어요. 두뇌에서 창의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 부분도 아무리 창의적이라 하더라도 뚫기는 어려워요. 이미 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교육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상당히 저는 어떤 단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교육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 상황의 교육에 딱 맞춰져 있어요.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의 교육하고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혀 상관. 자, 이세돌이 졌을 때 보세요. 인간의 상식과 창의력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게 이세돌 인터뷰예요.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준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발달한 인공지능의 그 정도가요. 지능으로 따지면 그냥 원숭이 강아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진화를 하거든요. 더 영리해질 거라고요, 앞으로. 근데 지금 이세돌을 이긴 정도가 강아지 수준이에요. 얘가 원숭이 인간으로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성능은 1조 배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수백만 배, 수천만 배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이 1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이 800만 권이에요. 1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문장, 텍스트의 능력이. 와수는 몇백만 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IBM에 있는 인공지능. 지금 현재 강력한 인공지능의 성능들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책을 읽는 컨셉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독서하는 컨셉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영어 공부하는 컨셉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영역 간의 연결 능력, 그리고 그 연결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의 공교육 체계가 인공지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무렵 만들어진 거거든요. 1,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학교 커리큘럼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인공지능 이후의 패러다임에 맞게
학교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국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학교가 그걸 바꾸고 있냐면,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 계신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 편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걸 멘토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이해해줘야 돼요. 뭐 하나 하려면 다 돈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로봇 교육을 하고 싶죠, 그죠? 안 하고 싶은 학교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로봇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하려면 카이스트 수준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카이스트 수준의 시설을 갖출 수가 있냐고요. 초등학교 한 서너 개 지을 만한 돈이 여기 투자돼야 되는데, 한산 초등학교에. 그런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은 아이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만 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또 하나,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 군대 가면 그 장군들하고 그 관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군 의문사라는 게 뭐예요? 총기 사고도 다 자살로 위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승진을 못하니까. 위에서. 아무튼 그래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만 하는 게 모든 집단화된 사람들의 두뇌가 변해가는 경향성이에요. 제발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 나 제대할 때까지, 나 장군 될 때까지, 나 은퇴할 때까지 정말 사고만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폭탄 돌리기라고 합니다. 폭탄 돌리기.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버블이 곧 터질 텐데 지금 안 터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터지면 안 되거든. 큰일 나고. 자기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니까 다음 정권에 터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참여한, 이철희 의원 정책 그 기획실장인가 그래요. 그쪽에서 있는데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여론들이 좀 있거든요. 차기에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5년 이내에 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건 사고가. 부동산 버블 터질 거고, 북핵위기 터질 거고, 게다가 지진, 그죠?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제트 기류 망가지고 뭐 이번 여름에 더웠잖아요.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공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게 뭐냐면은 위도별로 공기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혼돈스럽답니다. 십자가로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기류가 어느 공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겨울인데 23도, 24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기온이. 그래서 그때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겨울 크리스마스 전후였어요. 크리스마스 전후에 기온이 영상 23도, 영하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조깅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겨울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40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43도가.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졌을 때 이게 지금 폭풍도 강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울산 지역 쓸어버린 그 폭풍 있잖아요. 이게 그 더운 공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10월 폭풍이 온 거예요. 앞으로 더 자주 오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후변화 위기까지 앞으로 5년 내에 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저는 이제 민주당 진보 편이니까 전략적으로 그냥 다시 그 새누리당 쪽으로 정권을 쥐는 게 좋겠다. 확실하게 실패해버리라고. 확실하게 망해버리라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건 그런 상상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5년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들이. 그래서 지진 같은 것도 여러분 역사상에서 수도권 지진이 7.1까지 난 적이 있거든요. 수도권 지진이.
또 저기 호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건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막 지역에서 7.1인가 지진이 났는데, 호주에서 놀랍게도 거기에는 단층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할 때 지진은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다고 배웠죠? 그게 아닌 겁니다. 예외가 생겼어요. 단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7.1 지진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진의 원인은 텍토닉스만이 아니에요. 텍토닉스라는 것은 이제 대륙이 이제 지구 안에서 이렇게 외핵이 마그마 운동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나모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참, 이 세상은, 뭐냐면, 그러면 지구상에 지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운동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지구장이 자기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구상의 생명체는 태양풍으로 다 죽어요. 이렇게 죽을 거냐, 저렇게 죽을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진이 있다라는 것은 우주로부터 오는 강력한 그 방사능을 지진 때문에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진의 원인이 자기장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자기장을 만드는 운동이 그 진북과 자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쩌면 이런 논문이 단 한 줄도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추측하건대 지진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외핵의 이 마그마에 밀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핵 내에서도 빈 공간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 즉 거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핵 내부에서 거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흐를 때 그 외핵에서 다 액체가 아니라 갑자기 아주 딱딱한 고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고체가 그 사막 지역 밑에 있는 안반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버블이 터지거나 하는 외핵 내부의 어떤 활동도 지진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쨌건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미술대학을 나오면서 과학 잡지 3가지 종류를 꾸준히 봤거든요. 거의 이제 벌써 거의 30년 돼가요. 제가 과학 잡지를 보는 게. 그래서 이게 30년 정도 어떤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요,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집니다. 원인이. 뭐가 원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핵심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서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했냐면 제가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껏 몰두할 수가 있었고요. 시간 통제를 받지 않았죠. 시간 통제를. 예전에는 학원도 없었잖아요. 시골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자, 그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기심.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전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 14, 15세경까지는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그물형이 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두엽하고 전체 두뇌가. 그게 1차적으로 다 고속도로가 완성되는 나이가 15세경이에요. 두뇌가. 그 전에는 뉴런과 시냅스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마다 어떤 가지가 먼저 자라는지가 틀린 거예요. 애들마다. 그래서 좀 ADHD형, 좀 산만한 애들이 있고, 산만한 애들은 막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리기를 좋아하고, 자폐형, 좀 조용하고 차분한 애는 어떤 한 가지만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자, 산만한 애들은, 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아요. 5분, 10분, 15분. 그죠? 그리고 이쪽에 좀 집중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뭐 10시간도 집중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두뇌 유형이 아주 다른 거죠. 그런데 학교는 어떻게 돼 있죠? 뭐 45분 수업, 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종이 계속 울리는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45분 수업, 15분 휴식을 한다고 쳤을 때 거기에 딱 적합한 애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거든요. 나사에서 그 비행사들이 앉는 의자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 평균을 낸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체형을. 그래가지고 다 이게 표준이라고 딱 만들었어요. 그 의자에 맞는 조종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을 냈는데 더 작거나 더 크거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게 지금 공교육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는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애들은 어쩌면 1, 2%밖에 안 돼요. 자,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대다가 됐을 때는 어떤 그 시간을 운영하는 어떤 법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겁니다. 저는 이제 강의 다닐 때 그래요. 절대 학교를 믿지 마라. 교사도 믿지 말라. 제가 초등학교 강의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을 알아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답니다. 한계치. 정말로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게 3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사는요, 자기 반 학생이 5명만 돼도 그 중에 2명은 무관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 두뇌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처녀 선생하고 총각 선생이 애들한테 좀 잘합니다. 자기 자식이 없잖아. 교사들도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애들을 보면서 자기 새끼 생각합니다. 자기 애 생각한다고요. 자기 애가 뭐 5명 돼봐요. 그러면은 어떤 학부모가 아무리 촌지를 많이 준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어쨌건 간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뇌물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뇌물을 기억하려면 보편적으로 오가는 뇌물 금액의 3배 이상을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 기억이 안 남는다는 기억에. 그래서 예전에 그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굉장한 브로커가 결국 이제 사기치고 뭐 도망갔거나 구속됐거나 했는데, 정치인들이 무슨 그 상을 당했을 때 그 조문을 가잖아요. 그 봉투에 얼마 남은 줄 아세요? 매번 500만 원씩 남았대요. 그렇게 여러 명한테 500만 원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식이 어떻게 되죠? 대단한 사업가, 대단한 인맥이 있는 사람.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사람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촌지와 뇌물은 애초에 사실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게 당장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현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익에 그때만 조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촌지도 의미가 없고, 또 뭐가 의미가 없냐면 이제 공교육이라는 의자는 어쩌면 전체 학생 중에 1, 2%만 맞을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의미 없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진도라는 겁니다. 진도 말하는 거. 자, 두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두뇌가 이렇게 가지치기로 가잖아요. 가지치기로 가는데 도올 김용욱 얘기해볼까? 그 사람이 한의대 나왔잖아요. 나중에 온광대 한의대 나왔죠. 그래서 그 한의대를 나온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20살 때 한의학과 간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막 하다가 또는 뭐 교사 생활 하다가 뭐 하다가 은퇴하고, 그래 나 옛날에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한의대를 가봐야지 그러고 갔는데, 그게 50 정도 넘어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신체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이미 완성돼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자녀들, 아이나 어머니들, 자녀나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 못할까 하는데, 사실 자기도 그 나이 때는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어버려요, 사실. 왜냐면 인간은 두뇌 구조하고 성인이 됐을 때 호르몬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감정 물질이 아이하고 어른이 전혀 다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 물질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으면요 공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은 전두엽이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와 물질과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심리학에서 구매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어떤 그 느낌하고 그날의 컨디션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일단 연령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공감이 좀 어려운데, 자, 진도가 왜 큰 의미가 없냐면은 이렇게 이세돌은 바둑을 통해서 한 어떤 경지에 가내잖아요. 그죠? 근데 바둑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갔어도 다른 것을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인간의 두뇌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무술의 고수가 돼도 인문학적인 통찰이 가능하고, 또는 책만 아주 많이 보는 어떤 독서의 고수가 돼도 과학적인 통찰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꼭 공부해야만이 그 과목의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어떤 한 가지 주제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을 해봤고 얼마만큼 정교한 수준까지 가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핵심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세까지는 애들이 나뭇가지 갖고도 두뇌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깊이 몰두해보는 경험을 반드시 줘야 된다. 어차피 두뇌는 아직 그물망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국영수 사과, 예체능, 지금 초등학교 과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가 대학교 시스템이 돼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야지 자기가 그 호기심을 잃지 않고 어떤 한 가지에 깊이 몰두해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란 책을 쓴 화이트헤드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12세 이전에 어떤 한 과목에서
로맨스를 경험하지 못하면, 즉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12세 이전에 공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학자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진도의 허상입니다. 우리 애가 4학년이니까 4학년 수준 문제는 선행학습 그래. 6학년 수준까지는 우리 애가 4학년이니까 영어 단어는 이만큼 외우고 있어야 되고 수학 실력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다 허상이에요. 자,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보잖아요. 실업률 거의 99% 이상. 전혀 의미 없는 애가 돼요. 미래 사회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다양한 과목을 진도에 따라서 공부하는 능력이 1조 배 이상 뛰어난 인공지능이 전 지구에 깔릴 거니까. 근데 걔네들도 사실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는 공부 안 해요. 걔네들도 다 특성화로 공부하거든요. 바둑이면 바둑, 수학이면 수학, 모니터링이면 모니터링, 센서링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고수가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인공지능도 각 분야의 고수들이 곧 연결되는 시대가 오고 그게 IoT 사물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진화한 다음에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은 어떤 주제나 과목이나 어떤 활동이나 그게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든 두뇌로 하는 활동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신의 경지를 경험한 애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그게 99.9라고 상징적으로 99.9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전국 1등은 어쩌면 전 과목이 99.8점까지 전부 평균인 애가 전국 1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애는 인공지능 시대에 아무 일도 못하는 애가 돼요. 왜? 99.9까지 올라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은 전 직업에,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 모든 대중에 아마추어 정신 있잖아요. 예술가화가 필요해요.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다가 난 죽어버리겠다.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호기심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만이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또는 돈은 못 벌더라도, 그죠? 돈만이 의미가 아니니까. 돈은 못 벌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된다는 거예요. 국어, 수학, 사회의 성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호기심과 열정이 타고난 게 있는데 애들이 그 가지를 냅두느냐, 키워주느냐, 꺾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교육은. 그래야지 걔네들이 인간보다 정말 수천만 배 뛰어난 지능이 보편화가 된 시대에 재밌게 살거나 아니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취직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1, 2%만. 1%는 창조 집단이고 1%는 관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자동화 되면서 미래에는. 뭔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곧 이제 돈의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돈. 화폐가 없어져요. 모든 가치가 투명화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 종이는 10,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국은행에서 공인해준 종이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신용카드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시키는 교육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